자, 원자교재 페이지 221페이지. 오늘 나갈 내용이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나갈 거예요. 자, 사람의 유전. 일단은 여기서 나갈 내용을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렵다. 그거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을 할 거예요. 사람의 유전 연구 어렵다. 그 이유 몇 가지가 나옵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야. 그 첫 번째 뭐 있어? 자손 낳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거를 뭐라고 문장으로 표현해요? 한 세대가 길다. 세대가 길고 아이 낳을 때까지 길고요.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많이 낳아야 몇 명이야? 한 번에 두세 명. 쌍둥이나 새쌍둥이만 낳으면 와, 뉴스에 나오지. 보통은 한 명씩 낳는단 말이야. 우리가 어떤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법칙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자료 자체가, 데이터 자체가 많아야 돼. 유전에서는 자손이 많아야 되겠지. 근데 자손이 적다는 얘기야. 한 세대가 길고 한 번에 낳을 수 있는 자손의 수가 적다. 두 번째, 인위적인 교배가 어렵다. 교배라고 그러니까 좀 뭐하긴 한데, 어쨌든 너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아봐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실험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사람의 유전 연구에서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 대립 형질이 복잡하다. 뚜렷하지가 않다.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다. 여기서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다, 복잡하다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결과물이 A 아니면 B가 나오면 법칙을 알아낸다든가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게 쉽단 말이야. 근데 어떤 결과물이 A, B, C, D, E, F 뭐 다양하게 쫙 나와. 데이터도 적어. 뭐 그러면은 거기서 법칙을 찾아내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야. 우리가 맨델의 실험에서 완두콩 실험을 했을 때 완두콩이 실험 재료로 좋았었던 이유는 뭐냐면, 완두콩의 겉 모양을 보면, 겉모양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질, 겉모양은 딱 두 가지였잖아. 둥근 거 아니면 뭐였어? 주름진 거. 이렇게 뚜렷하게 대비되는 A 아니면 B, 또는 완두콩의 색깔을 보더라도 색깔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형질을 보면 대립 형질이 또 뚜렷했단 말이야. 녹색 아니면 뭐였어? 노란색, 황색. 황색 아니면 녹색이었단 말이야. A 아니면 B. 결과물이 이거였어. 근데 사람의 대립 형질이 복잡하다는 것은 사람의 형질 중에서 비유를 했을 때 키. 사람의 키가 유전적으로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를 조사한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사람의 키가 150cm도 있고 151cm도 있고 152cm도 있고 형질이 굉장히 다양해. 2m 13cm 막 이렇게 있단 말이야. 또는 몸무게도 마찬가지예요. 몸무게도 40kg 나가는 사람도 있고 50kg 나가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지. 그게 대립 형질이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사람의 형질에 뚜렷한 형질은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눈꺼풀 같은 경우 형질이 뚜렷하죠. 쌍꺼풀 아니면 쌍꺼풀이 아닌 무쌍, 이런 거, 이건 대립 형질이 뚜렷한 겁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의 형질은 대립 형질이 굉장히 복잡해. 나타나는 하나의 형질 내에서 나타나는 변수가 굉장히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대립 형질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형질은 유전적인 영향만 받는 건 아니란 말이야. 물론 모든 생물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람은 유전적인 영향뿐만이 아니라 커 나가는 데 있어서, 자라는 데 있어서 뭔 영향도 많이 받아. 유전적 영향 말고 환경적 영향도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질이 이게 유전에 의한 결과물인지 환경에 의한 결과물인지를 찾아내기가 살짝 어렵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 연구를 해서 사람의 유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유전 연구의 방법들은 뭐냐? 우리는 그래도 유전 연구를 한단 말이야. 그죠? 그 내용 첫 번째로 교재에 뭐가 나와 있냐? 가계도 조사, 쌍둥이 조사. 자, 가계도 조사.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쌍둥이 조사, 쌍둥이 연구. 그리고 세 번째 뭐 통계 조사. 끝으로 네 번째, 현대 과학은 이런 것들도 병행하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유전자 연구. 유전자 연구. 자, 최신 방법입니다. 그러면 가계도 조사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문장으로 설명되면 가계도 조사야. 가계라는 건 뭔지 아시죠? 가계가 뭐야? 한 집안. 부모로부터 자손, 그 자손이 결혼해서 또 자손, 자손이 또 결혼해서 자손, 이렇게 나오는 그 가계. 그래서 가계도 조사는 어떤 특별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가계를 집안을 가계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특정 형질을 지닌 집안 내력을, 집안의 관계도 를 조사라는 걸 가계도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특별한 어떤 유전적으로 특별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집안의 유전 그 병이 부로부터 내려온 유전병인지 모로부터 내려온 유전병인지를 가계도를 분석함으로써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 이런 거예요. 가계도를 그리고. 아시겠죠? 그래서 가계도 조사는 특정 형질을 지닌 집안의 관계도를 연구한다 그러면 가계도 조사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쌍둥이 연구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쌍둥이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할 거고, 통계조사. 통계조사는 뭐냐면 통계적으로 조사를 한다라는 뜻이야. 어려운 말은 아니야. 그지? 통계적으로 조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집단의 자료를 분석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내, 예를 들면 한국도 나라가 좀 크니까 경기도라고 할까? 아니면 더 줄여서 서울이라고 할까? 더 줄여서 우리 동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동네,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혈액형을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한다고 쳐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A형이 몇 퍼센트, B형이 몇 퍼센트, AB형이 몇 퍼센트, O형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통계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 동네는 A형의 비율이 몇 퍼센트 나오는구나, 이렇게 통계 조사를 할 수 있고, 더 좁혀가지고 우리 동네 내에서 남자만 조사를 했다. 남자의 혈액형은 A형이 많은가, B형이 많은가, O형이 많은가, AB형이 많은가, 통계로 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동네는 전체적으로 A형이 많이 나오는구나, 또는 B형이 많이 있구나, 이런 걸 통계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가지고 집단의 자료를 분석해서 뭘 찾아내는 거야? 어떤 패턴. 아시겠죠? 어떤 패턴을 찾아낸다든가 법칙을 찾아내는 방법을 통계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니? 그 다음에 유전자 연구는 이게 최신 연구 방법이에요.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이제 뭘 알아냈냐면 유전이라고 하는 현상이 유전자에 의해서 전달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 근데 그 유전자가 어디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 염색체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그 염색체의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걸 조사하는 걸 유전자 연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 연구는 염색체라든가 또는 염색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직접 조사한다.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는 걸 유전자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오케이. 자, 잠깐 뒤로 놔뒀던 쌍둥이 연구 잠깐 얘기를 할게요. 쌍둥이의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 아세요? 쌍둥이의 종류? 먼성 쌍둥이와 원성 쌍둥이가 있어.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이 있다. 그래서 자, 일란성 쌍둥이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 어떤 차이인지는 아시나요? 일란성과 이란성? 이름에서 우리는 이 의미를 파악할 때 그 이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 의미 파악하는 데 좀 더 수월하게 되어요. 일란성에서 이름에 보면 일란이잖아. 일란. 뭔 뜻이야? 일란. 난자가 하나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엄마에 의해서 나타나는, 엄마가 이제 줄 수 있는 난자 한 개에 아빠의 정자 몇 개가, 한 개가 수정이 되는 거야. 난자 하나에 정자 한 개가 수정되면 이제 얘가 이제 무럭무럭 세포 분열을 하면 아이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몇 명 태어나. 이러면 원래 한 명이지. 근데 일란성 쌍둥이잖아. 쌍둥이는 최소 몇 명이야? 2명 이상이 이제 쌍둥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정이 되면 한 명의 정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야 돼.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수정된 수정란에서 체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분리가 돼버려. 그래서 각자 아이가 되면서 자라게 되는 거야. 2명이 될 수도 있고. 체세포 분열을 하면 여러분들 우리 배웠잖아.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세포 하나가 일단은 한 번 분열하면 세포 몇 개가 돼? 2개가 되겠지? 얘네들이 또 분열을 하면 몇 개가 돼?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막 그러면서 세포 수가 많아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떤 세포들은 뇌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간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심장이 되고 어떤 세포는 근육이 되고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된단 말이지.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수정란 하나에서 체세포 분열을 한 번 했는데 이제 2개의 체세포가 됐다고 쳐. 근데 얘네들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 놓고 다시 체세포 분열 열심히 또 쫙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2명의 아이가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시작은 수정란 몇 개란 얘기야. 시작은 수정란 한 개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지는 게 일란성 쌍둥이야. 알겠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의 핵심은 뭐냐? 일란성 쌍둥이는 그래서 이 쌍둥이들은 유전자가 각각의 쌍둥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비슷해, 동일해. 완전히 동일해. 왜? 원래 수정란이 몇 개였으니까. 원래가 하나였으니까. 이 하나가 체세포 분열을 했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다시 쌍둥이가 됐다 그랬잖아. 그러면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한 쌍둥이야.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요, 여러분들도 느낌으로 알겠지만 얼굴 생김새가 어때요? 거의 같아요. 성별은 어때? 당연히 같지. 심지어 뭐까지 같은 줄 알아? 쌍둥이 중에 하나가 나중에 커가지고 뭐 심장병을 갖게 됐어. 그럼 거의 같은 시기에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도 거의 같은 시기에 심장병을 앓게 되고 그래. 왜 그러냐? 유전자가 동일해서. 물론 사람은 환경적 영향도 받는다 그랬어요. 완전히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환경적 영향, 자라면서 환경적 영향도 받으니까. 어쨌든 그게 일란성 쌍둥이야.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는 뭐예요? 이름에서 보면 난자가 몇 개였다는 얘기야. 2개 이상. 그지?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는 난자 한 개가 있고 또 난자 한 개가 있고 뭐 두 개가 있었다고 치자. 원래 여자들은 대략 한 달을 주기로 난자 몇 개씩 나와. 28일 주기로 난자가 몇 개씩 나와. 하나씩만 나와. 그리고 사람의 몸 구조에서, 여성의 몸 구조에서 난소라고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이렇게 있거든요. 좌우로.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쪽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된다면 다음 달에는 다른 쪽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된.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야. 난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난소 두 군데서 동시에 난자가 다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난자가 한꺼번에 몇 개가 나오는 거야. 각각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때도 난자 하나에는 정자가 몇 개가 수정될 수 있어. 한 개만 수정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란성 쌍둥이는 난자 하나에 정자 두 개가 수정된다. 이거 아니야. 난자 하나에는 정자 하나만 수정됩니다. 난자 하나에는 정자 한 개가 수정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란성 쌍둥이는 이 경우에 수정란이 현재 지금 정리한 내용에는 수정된 수정란이 한꺼번에 몇 개가 만들어진 거야? 하나, 두 개.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각자 태아로 자라나는 게 이란성 쌍둥이야. 그러면 이란성 쌍둥이는 이렇게 만들어진 수정란과 이렇게 만들어진 수정란이 이 정자나 이 정자는 유전자가 같아 달라? 달라요. 이 난자와 이 난자는 같은 엄마에서 나온 난자이긴 하지만 유전자가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된 수정란과 이 밑에 수정된 수정란에 가지게 되는 유전자는 같아 달라?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는요, 처음부터 유전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란성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보면 생김새가 어때? 좀 많이 달라. 그리고 심지어 당연히 성별도 어때? 다를 수도 있어.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 일단 성별이 다른데 쌍둥이다. 이건 100%는 무슨 쌍둥이야? 이란성 쌍둥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러한 쌍둥이를 연구하는 게 쌍둥이 연구인데, 그러면 이 쌍둥이를 연구함으로써 뭘 알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쌍둥이 연구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지. 어떤 한 형질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친숙하지가 않지만, 형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가지게 되는, 뭐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이 갖게 되는 모양이라든가 생김새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형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쌍둥이 연구는 어떤 한 형질이 유전적인 영향으로 발현되는 건지, 또는 살아오면서 겪게 된 환경적 영향을 받은 건지, 확인할 때 사용되는 게 쌍둥이 연구야. 뭔 말이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병 중에 당뇨병이 있어. 비유, 당뇨병. 당뇨병은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먹고 마시는 어떤 음식 또는 그 사람이 겪게 된 환경적 영향으로 당뇨병이 나타날까? 이게 궁금하다, 이런 얘기야. 당뇨병이라는 이러한 하나의 병이, 그 형질이 유전적 영향으로 나타나는 거냐, 아니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타나는 거냐, 이런 걸 알고 싶어. 그러면 쌍둥이 연구를 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100%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란성 쌍둥이를 조사를 했을 때 일란성 쌍둥이의 한 쌍둥이가 당뇨병에 걸렸다면
다른 일란성 쌍둥이 다른 자매도 또는 형제도 100% 뭐 해야 돼? 당뇨병에 걸려야 되겠지. 그러면 유전적 영향이 맞는 거지. 왜냐면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동일하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한 사람은 당뇨병에 걸렸어. 근데 다른 사람은 당뇨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았다고 치자. 그러면 당뇨병은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야?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야? 환경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 연구를 하는 게 쌍둥이 조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연구는 한형들의 유전적 환경의 영향 중에서 뭐에 의한 영향이 큰지를 확인하는 게 쌍둥이 연구다.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전 연구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페이지 이제 224페이지 가계도 분석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자, 가계도 분석 방법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멘델의 유전 법칙 세 가지 법칙이 있었지. 기억나요? 뭐뭐뭐 있었어. 일단 우열의 법칙, 그지? 그리고 또 뭐? 분리의 법칙. 또 뭐? 독립의 법칙. 뭐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기보다는 우열의 원리라고도 표현했죠.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게 멘델이 찾아낸 유전 법칙이었죠. 그러면 멘델의 유전 법칙이 세 가지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의 유전에서 이 법칙들이 적용돼 안 돼? 되니까 일단 밑밥으로 먼저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유전에서도 적용되는 법칙이다. 단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우열의 법칙은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예외 있다 그랬지. 그지? 우열의 법칙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는 예외라고 그랬어? 중간 유전이라는 게 있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 얘도 예외가 있어요. 중학교 때는 배우진 않지만 뭐에서는 예외냐면 연관 유전이라는 게 있는데 연관 유전에서는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다. 그런데 요거 분리의 법칙만은 항상 뭐 된다? 성립한다. 분리의 법칙은 항상 성립해. 예외가 없어. 분리의 법칙이 뭔지 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내 자식한테 물려줄 때 어떻게 된다? 그치, 딱 분리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100% 몰빵으로 줄 수는 없다 이 얘기지. 절반만 준다. 분리해서 절반만 준다. 그게 분리의 법칙이야. 뭔 분열하고 관련되어 있는 법칙이라고 그랬어? 세포 분열 중에서 무슨 분열?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분리의 법칙입니다. 이거 고스란히 어쨌든 사람의 유전에도 뭐 된다? 적용된다. 이걸 기본 가정으로, 그러니까 베이스로 깔고 가계도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계도 분석. 일단 가계도 그리기. 얘 약속은 어떻게 하느냐? 남자는 가계도를 그릴 때 남자는 사각형으로 그립니다. 여자는 어떻게 그리느냐? 여자는 동그라미로 그려요. 가계도를 그릴 때.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는 뜻이에요. 대충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누구야? 아빠겠지. 남자, 엄마 사이에서
몇 명의 자녀가 태어났다는 뜻이야. 3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셋 중에서 딸, 아들, 딸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더 그릴 수 있지. 이 딸은 다른 어떤 누군가의 남자를 만나서 또 자식을 낳았어. 딸과 아들을 이렇게 낳았다. 이렇게 그려나가는 걸 가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때 가계도를 이렇게 그리면서 예를 들자면 뭐 빗금을 이렇게 친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빗금을 이렇게 쳐. 그래 놓고 이제 가계도에 표시를 하지. 빗금 친 거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빗금이 쳐져 있지 않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가계도를 보게 되면 아빠와 엄마가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들 중에서 자녀 중에서 아들한테 그 질병이 나타났다. 그런데 질병이 없던 딸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엔 딸이 질병을 갖게 됐다. 이런 표시를 하는 게 가계도 그림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그림 자체는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기본적인 내용에서 한 형질 결정하는 유전자는 최소 몇 개? 몇 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최소 몇 개? 2개예요. 준서가 무슨 얘기 쓴지 알겠니? 아마도요. 왜 최소 2개야? 대립 유전자 또는 상동 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 그지? 뭔 말이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 혈액형 한번 얘기해. 혈액형. 한형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로 혈액형을 예를 들었어. 영희야, 너 혈액형은 무슨 형이야? A형. A형이야? 좋아. 자, A형을 결정하는, 내가 A형이라고 쳐요. 난 A형이야. 그런데 내가 A형이기 위해서 그 A형에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몇 개란 얘기야? 2개란 뜻이에요. 왜? 혈액형을 누구한테 물려받았어? 아빠와 엄마한테 물려받았겠지. 내가 혼자 태어난 거 아니잖아.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 아니야. 부모가, 아빠가 준 유전자가 있을 거고 엄마가 준 유전자가 내 몸속에 있단 말이야. 혈액형도 마찬가지로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A형이긴 한데 겉으로는 A형, 이걸 우리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겉으로 표현되는 혈액형은 뭐예요? A형이에요. 그런데 너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뭔데?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아빠한테 A 유전자를 받았어. 엄마한테 무슨 유전자를 받아야 돼? A 유전자를 받던가 아니면 O 유전자를 받아도 A형이 될 수 있지. 다시 얘기해서 내 혈액형이 A형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반드시 2개가 있어야 돼. 아빠한테 받은 A가 있고 엄마한테도 A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유전자는 A면서 A형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아빠한테는 A 받고 엄마한테 뭐 받을 수 있어? O 받을 수 있어. O형. 그래도 겉으로는 A형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표기 방법은 뭐예요? 유전자야. 근데 A형. 이건 표현형. 근데 B형도 마찬가지지. 혈액형으로 B형도 겉으로는 B형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몇 개여야 된다고? 2개여야 된다고. 대립 유전자로. 아빠한테 B 받았어. 엄마한테 뭐 받았어? B 받았어. 그러면 B형이 되는 거겠지. 또는 뭐도 가능해. 아빠한테 B 받았어. 엄마한테 뭐 받았어? O 받았어. 그래도 B형이야. 이해되셨죠? 뭐 AB형? AB형은 유전자 구성이
얘는 뭐야? 아빠한테 A 받았어. 그러면 엄마한테 뭐 받아야 돼? B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A, B형이야. O형도 마찬가지지. O형도 유전자 구성이 딱 정해져 있어. O형이 되려면 아빠한테 O 받았어. 엄마한테 뭐 받아야 돼? O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O형이 가능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최소 2개다. 왜 그러냐? 아빠와 엄마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이해됐니? 단 최소 2개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2개는 아니고요. 상염색체에 있을 때 그렇다라는 뜻이야.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대립유전자라는 거 항상 생각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상염색체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했잖아. 자, 기본 상식에서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라고요? 사람의 염색체 수 용이야 몇 개니? 46개야. 사람은 이 46개 중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면 성별을 결정짓는 염색체는 몇 개야?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라는 결정짓는 염색체는 몇 개야? 2개지. 그걸 무슨 염색체라고 얘기를 해? 성염색체.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는 성염색체 뭘로 구성되어 있어? X 하나, Y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게 남자야. 여자는 성염색체 뭘로 구성되어 있니? X 하나, 또 X 하나. X가 2개지. XX면 여자, XY면 남자. 그래서 46개 중에서 2개는 성염색체고요. 2개 빼면 몇 개 남아? 44개가 남겠지? 그러면 그 44개 플러스 XY일 수도 있고요. 44개 플러스 XX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랬지. 이게 남자, 이게 여자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 44개라고 하는 얘네들은 성별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성별하고 관련 없잖아. 이 44개는 남자한테도 그대로 있는 염색체고, 염색체의 종류가 여자한테도 남자한테도 여자한테도 44개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44개의 염색체를 무슨 염색체라고 표현한다? 얘를 상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X, Y나 XX 얘네들을 무슨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성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예전에 다 나갔었던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염색체라고 하는 거에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고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 얘기야. 이해됐니? 그래서 사람의 유전에는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냐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달리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상염색체 유전. 상염색체 유전이란 뜻이 그거야.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존재를 해서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는 뜻은 그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질이 발현되는 형질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남녀 구별 없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뜻이야. 남녀 구별 없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뜻이야. 상염색체 말고 그 뜻 그대로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존재를 해서 남녀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발현되는 비율의 차이가 없다.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뜻이야. 영희야 무슨 문장인지는 알겠니?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게요. 예를 들게. 현빈아 막 돌리지? 남자들의 혈액형을 조사를 해봤어.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는
실제 자료는 아니고 내가 그냥 막 쓴 거예요. 남자들의 혈액형을 조사했더니만 A형, B형, AB형, O형이 나타나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A형이 40%, B형이 뭐 30%, AB형이 20%, O형이 10%의 비율로 나타나는 게 조사됐다고 치자. 그냥 쓴 거예요. 실제 저렇다는 뜻은 아니고. 남자들의 혈액형을 조사했더니 A형은 40, B형은 30, AB형은 20, O형은 10%가 나타났다고 치자. 알겠지? 여자들의 혈액형을 조사해봤어. 그러니까 여자들의 혈액형을 조사해봤더니만 거꾸로 O형이 40%, 30%, 20%, 10%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상염색체 유전은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발현되는 비율이 뭐하다는 얘기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왜? 성별과 관련 없다. 왜? 혈액형이라고 하는 형질은 그 유전자가 무슨 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실제로 성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을 조사하더라도 거의 남자의 혈액형과 그 분포 비율이 비슷하게 A형이 40%, B형이 30%, AB형이 20%, O형이 10% 이런 비율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 얘기야. 성별에 따라서 특히 나타나는 혈액형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왜? 유전자 자체가 남녀 구분 없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자, 대표적인 상염색체 유전의 예로는 뭐가 있느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혈액형, 그리고 귓볼 모양, 그 다음에 미맹, 하말기 등 몇 가지만 쓴 거예요. 자, 혈액형은 알고 귓볼 모양은 뭔지 아시나요? 귓볼 모양을 봤을 때 귀의 모양이 우리 이제 얼굴 선이 이렇게 있을 때 귀가 이 부위가 이 부분이 떨어져 있으면 분리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귓볼이 얼굴 턱선과 이렇게 좀 붙어 있어. 이 끝부분이 이렇게 귀가 이렇게 있을 때 턱선과 그냥 붙어 있어. 이걸 부착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분리형, 부착형. 우리가 흔히 이렇게 된 걸 이제 부처님 귀라고 얘기를 하지. 들어본 적 있나? 부처님 귀? 부처님의 귀가 이렇게 생겼대. 이게 이제 분리형이야. 턱선과 분리되어 있다. 이게 이제 귓볼 모양이고, 미맹은 뭔지 아시나요? 미맹. 이게 미자가 이제 만미자야, 만미자. 어떤 특정한 맛을 느끼냐, 느끼지 못하느냐. 그 특정한 맛이라고 하는 것은 쓴맛. 특정한 어떤 쓴맛이 있어.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특정한 쓴맛도 느끼는데 미맹이라는 사람은 그 특정한 쓴맛을 느끼지 못할 때를 미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맹 조사는 간단하게 어떤 약품 가지고 조사를 해요. 쓴맛이 나는 약품을 혀에다가 이렇게 딱 찍어. 어우 써! 넌 느끼는구나. 넌 정상. 딱 찍었는데 무슨 맛이에요? 아무것도 안 나는데요? 그러면 미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맹이고, 혀말기. 혀말기는 다 아시죠? 혀를 이렇게 O형으로 말 수 있느냐, 말지 못하느냐. 말 수 있냐, 말지 못하느냐. 그걸 혀말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유전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남자가 뭐 혀를 더 많이 말고 여자는 더 못 말고 이게 아니란 얘기야. 남녀에 따라서 혀 말 수 있는 사람과 못 마는 사람의 비율이 뭐에 대한 얘기야? 비슷하게 나타난다. 왜? 상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이해됐니? 이때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인 이 혈액형이나 귓볼, 미맹, 혀말기 등은 그러면 가계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빠와 엄마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들이 3명이 있다고 치자. 아들, 딸, 딸이 있다고 쳐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미맹에 대한 가계도를 그렸다고 쳐. 미맹에 대한 가계도를 그릴 때
자, 봐. 미맹에 대해서 정상인 사람이 있고 미맹인 사람이 있어. 이때 정상인 사람의 유전자를 그냥 내 마음대로 쓸게요. 얘를 정상일 때를 그 유전자를 라지 T 유전자라고 표현한다고 치자. 그러면 미맹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표기해 줘야 돼? 스몰 t로 표기한다. 알겠나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빗금 친 게 미맹이라고 치자. 빗금 친 게 미맹이라고 가정을 가게 돼서 잘 들어! 중요한 내용이야. 엄마 아빠는 미맹이야 미맹이 아니야. 현재 그림에서 정상이란 얘기지. 누구만 미맹이란 뜻이야. 두 번째 자녀만 미맹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가계도만 딱 보더라도 얘들아, 미맹이라고 하는 형질은 우성이란 얘기야 열성이란 얘기야? 열성이란 얘기지. 왜? 전에도 얘기했듯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형질은 열성이다. 용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부모는 빗금이 안 쳐져 있는데, 둘 다 빗금이 안 쳐져 있는데 자녀 중에 갑자기 빗금 쳐져 있는 애가 툭 튀어나왔다고. 그러면 빗금이 뭐란 얘기야? 빗금 친 게 열성이란 뜻이야. 근데 아까 빗금은 미맹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 얘 열성이야. 그럼 열성은 어떻게 표기한다고? 스몰 t로 표기를 한다고. 근데 하나만 표기해줘야 돼? 아니야.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최소 몇 개 있어야 된다고? 2개를 표시해줘야 된다고. 왜? 부모한테 물려받았으니까. 그러면 얘의 유전자 구성은 스몰 t, 스몰 t 2개를 써줘야 되겠지. 그러면 머릿속에 스몰 t 하나는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고? 아빠한테. 나머지 스몰 t 하나는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야? 엄마한테. 근데 아빠, 엄마는 둘 다 미맹이 아니래. 그러면 엄마, 아빠는 둘 다 무슨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라지 t. 엄마도 라지 t.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아들과 세 번째 딸은 유전자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니? 써보자. 얘 유전자 구성은 뭘까? 일단 라지 t 하나는 있어야 돼. 정상이니까. 얘도 일단 라지 t 하나는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뭘까? 스몰 t일까? 라지 t일까? 그건 알 수가 없다. 몰라요. 왜? 이 라지 t 하나를 누구한테 받았어? 아빠한테 받았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받았을 수도 있어. 엄마한테 받았을 수도 있어. 근데 설정하자. 아빠한테 라지 t를 받았다고 치어요. 그러면 엄마한테는 뭘 받았겠니? 라지 t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몰 t를 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하지만 얘는 어쨌든 정상이니까 라지 t 하나는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얘 몰라요. 얘도 당연히 어때? 몰라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엄마, 아빠, 두 번째 딸의 유전자 구성만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야. 표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상염색체 유전은 대문자, 소문자로 이제 나타내고 반드시 2개씩 표시해주면 된다 이 얘기야. 이해됐니? 혀말리도 똑같아. 요번에는 빗금 친 게 혀를 못 마는 사람이라고 치자. 빗금 친 게 혀를 말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얘 표기 어떻게 해야 돼? 빗금 친 게 갑툭 튀니까 혀 못 마는 게 뭐란 얘기야? 열성. 그러면 혀 마는 게 뭐란 얘기야? 우성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럼 혀 마는 거를 우리가 얘는 T라고 표시하지 말고 정상과 혀 못 마. 혀 말지 못함. 정상이라고 하죠. 혀만. 됨, 안 됨. 이라고 했을 때 혀말 수 있는 유전자를 나는 요번에 이렇게 쓸래요. A로 나타낼래요. 알파벳 A로 나타낼래요.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혀말지 못하는 유전자는 뭐라고 표기해야 돼? 스몰 A로 나타내는 거야. 하나는 대문자로 쓰면 하나는 스몰자로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그러면 혀말지 못하는 게 빗금 친 게 갑툭 튀니까 얘가 열성이야? 그러면 얘는 스몰 A, 스몰 A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엄마, 아빠는 둘 다 혀를 말 수 있으니까 대문자에는 반드시 가지고 있었어야 돼. 혀를 말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식 중에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 그러면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아빠는 스몰 A 하나 가지고 있고 엄마도 스몰 A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은 혀를 말 수가 있으니까 대문자 A는 반드시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두 번째 유전자는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 얘가 라지 A일 수도 있고 스몰 A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가계도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보자. 우리 개념하기 문제 한번 잠깐 봅시다. 몇 페이지에 있냐? 일단은 223페이지부터 잠깐 봅시다. 일단 223페이지 1번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으로 옳은 것은 어려운 이유를 찾으란 뜻이에요. 기억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맞아 틀려? 틀렸지? 사람은 대립형질이 복잡하다. 니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쵸?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전 연구가 어렵다. 디귿 자유로운 교배 실험이 가능하다. 안 되지. 리을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적다. 그러니까 어렵다. 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돼야 되겠죠? 간단하게 확인이 됐고요. 문제 2번 OX를 해라. 사람의 유전 연구에 대한 설명 OX 1.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서로 같아서 유전자 구성이 서로 같은 걸 우린 일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란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틀렸네. 2번 가계도 조사를 통해 앞으로 태어날 자손의 형질을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러려고 가계도 조사하는 거 아니야. 그지? 예측 가능하죠. 어느 정도는. 3번 염색체의 개수와 모양을 분석하면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전병을 진단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야, 사람은 염색체가 정상적인 사람은 염색체가 몇 개라고? 46개야. 근데 염색체의 개수를 살펴봤더니 47개인 아이가 있다고 치자. 정상적인 것보다 염색체가 하나가 많아.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있어. 대표적인 예가 그게 다운 증후군이야. 다운 증후군이 염색체가 47개야.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태아 상태에 있을 때 이거 다 했어. 검사를 다 합니다. 내 아이가 염색체의 개수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더 디테일하게 염색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특정 유전자에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를 굉장히 위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 조사를 해요. 그래서 건강합니다. 그러면 걱정 없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지. 그래서 유전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4번 통계조사는 특정 형질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례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고 많이 수집하는 거 맞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어떤 패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데이터 수가 많아야 돼. 알겠죠? 많이 수집하고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끝이 그게 통계조사라고. 알겠죠? X555 이렇게 정답을 구성할 수가 있겠네. 자, 다음 3번. 유전과 환경이 특정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가장 적절한 연구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유전자에 의한 영향이냐 환경에 의한 영향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은 뭐예요?
뭐예요? 이거라. 쌍둥이 연구.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를 연구를 함으로써 어떤 형질이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는 게 영향이 크냐, 환경에 의해서 발현되는 비율이 크냐, 이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겨서 개념학의 문제 이제 또 몇 페이지에 있어요? 225페이지요? 자, 보자. 1번. 다음은 가계도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멘델의 유전 원리에 따르면 우성형질의 사이에서는 우성형질인 자녀와 열성형질의 자녀가 모두 태어날 수 있는 반면 반면 열성형질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열성형질 사이라는 얘기는 열성 아빠, 열성 엄마란 뜻이에요. 부모 모두 열성인 경우에 그 사이에서는 먼 형질 자손만 태어난다? 당연히 열성만 태어나지. 따라서 특정 형질의 유전에서 부모와 다른 형질을 지닌 자녀가 태어난다면 부모에서 나타난 형질이 뭐고? 뭔 말이에요? 지금 이 뒤에 문장은 이거예요. 좀 전에 살펴봤듯이 이런 거. 아빠, 엄마는 정상이야. 근데 자식 중에 갑툭튀가 있어. 이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죠? 특정 형질 유전에서 부모와 다른 형질을 지닌 자녀가 태어난다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우성이다, 열성이다. 우성이고 갑자기 튀어난 자녀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뭐라는 얘기야? 열성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모에서 나타난 형질이 우성이고 자녀에서 나타난 형질이 열성이다. 얘가 열성이다. 갑툭튀가 열성이다. 요 문장입니다. 이제 이해되니? 자, 그 밑에 2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집안의 귓밥 상태의 유전과. 근데 귓밥도 유전이라는 거 오늘 처음 듣는 거 아닌가? 귓밥을 팠어. 그랬더니만 귓밥 자체가 마른 상태의 귓밥이 있고 살짝 촉촉이 젖은 상태의 귓밥이 있다, 이 얘기야. 그게 유전이라고. 마른 귀지냐 젖은 귀지냐, 귓밥의 유전이라고. 봤더니만 보라색이, 지금 그림에서 보라색이 녹색에 비해서 갑툭 튀잖아. 그럼 보라색이 뭐란 얘기야? 열성. 근데 여기 봤더니 보라색이 뭐야? 마른 귀지지. 마른 귀지가 뭐란 얘기야? 열성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젖은 귀지와 마른 귀지 중에서 젖은 귀지가 우성, 얘가 우성, 마른 귀지가 뭐라? 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요 가계도를 보게 되면. 알겠나요? 그러면 이거를 유전자 구성으로 표현하면 젖은 귀지가 우성이니까 얘를 라지 A로 표기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마른 귀지는 유전자 구성으로 뭘로 표기하면 돼? 스몰 a로 표기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녀는 스몰 a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써줘야 돼? 일단 젖은 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대문자 a, 대문자 a는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자녀가 스몰을 가지고 있으려면 아빠도 스몰 a 하나는 있어야 되고 엄마도 스몰 a 하나는 있어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죠? 자, OX를 해라. 젖은 귀지가 우성, 마른 귀지가 열성이다. 젖은 게 우성, 마른 게 열성이다. 맞는 말이고요. 2번, 가는 마른 귀지 유전자가 없다. 가는 마른 귀지 유전자가 없다? 없으면 자식이 마른 귀지가 나올 수가 없지. 있어요. 이해되죠? 틀렸다. 3번, 나는 다에게 마른 귀지 유전자를 물려줬다. 스몰 a 하나를 물려줬다. 맞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상염색체 유전에 대한 문제 보자. 1번,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 형질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멘델의 분리의 법칙은 예외가 있다 그랬다, 없다 그랬어? 분리의 법칙은 예외가 없다.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 맞는 말이야. 분리의 법칙은 무조건 옳다. 2번, 대립 형질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여기 문장 조건에 봐.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알겠죠? 그러면 대립 형질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게 명확합니다. 뭐 아니면 도야. 좀 전에 봤듯이 그 마른 귀지, 젖은 귀지 봤듯이 마른 귀지 아니면 무슨 귀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젖은 귀지. 둘 중 하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명확하지 않다? 틀렸어. 사람은 대립 형질이 복잡하다 그랬잖아. 언제 복잡한 거냐? 언제 복잡하냐면 하나의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면 나타나는 형질이 굉장히 복잡해져. 알겠지? 3번.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퍼센트가 차이가 난다. 아니에요. 차이가 나려면 그거는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무슨 염색체 유전이야? 좀 이따 배울 성염색체 유전이야. 남녀에 따라서 발현 빈도가 차이가 나는 건 성염색체 유전이야. 알겠죠? 문제 2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집안의 귓불 모양의 유전 가계도를 나타냈다. 자, 가계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뭘 찾으려고 노력해? 이 가계도에서 뭐가 있는지 봐야 돼. 가계도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거 뭐냐? 가계도 분석할 때 이거 찾아야 된다고. 문제를 해석하려면 갑툭튀를 찾는다. 가계도에서 이렇게 딱 제시가 됐어. 갑툭튀가 있어 없어? 있지. 뭔 색의 갑툭튀야? 초록색. 이 초록색이 갑툭튀야? 아니지. 얘를 봤을 때 갑툭튀지. 부모는 보라색인데 얘만 초록색이잖아. 초록색이 갑툭튀라고. 그러면 아, 초록색이 뭐란 얘기야? 열성. 부착형이 열성이구나. 분리형이 우성이구나. 분리형과 부착형 중에서 분리형이 우성, 부착형이 열성이구나. 얘가 갑툭튀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귓볼 모양은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은 이제 표기를 해준다. 유전자를 표기해 줄 거예요. 열성인 초록색이들을 확인했어? 그러면 얘는 다 스몰 a, 스몰 a로 표기를 하자. 초록색은 다 열성이니까 이거 일수뿐이 없어요. 알겠지? 그러면 나머지 보라색은 우성 유전자는 반드시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하나씩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채울 수 있는 건 채워봅시다. 자, 그러면 가는 이 뒤에 유전자가 스몰 a여야 돼? 라지 a여야 돼? 스몰 a여야 돼. 왜? 얘가 태어났잖아. 다는 스몰 a, 스몰 a란 말이야. 그러면 스몰 a 줘야 되고 스몰 a 줘야 되니까 아빠한테는 스몰 a가 반드시 하나가는 있었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얘는 라지 a 다음에 뭐 라지 a 그 다음에 라지 a야 스몰 a야? 얘를 봐야지. 그지? 자녀 중에 스스가 있잖아. 그러면 스스는 부모 모두 뭐는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 스몰 a 하나씩은 반드시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스스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라는 여기 자녀 중에 라는 라지 a 다음에 라지 a야 스몰 a야? 스몰 a가 될 수뿐이 없어요. 왜? 엄마가 스스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엄마는 새 자녀한테 반드시 뭘 주든지 간에 뭐는 줘야 돼. 스몰 a 하나는 반드시 줘야 된다고. 이해됐지? 그리고 여기 이 자식과 이 자식은 유전자 구성을 그 다음에 알 수 있어 몰라? 알 수가 없어. 왜냐? 이 라지 A는 아빠한테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엄마한테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유전자는 스몰 a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라지 A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야. 용이 알겠니? 그래서 이 전체 가계도에서 유전자 구성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은 몇 명이다? 2명이야. 얘네들은 유전자 구성, 이 주어진 자료로는 이 두 사람은 알 수가 없어. 나머지는 다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가나다라에 대한 유전자를 쓰라 그러니까 가, 라스, 나, 라지, 스몰 a, 다, 스스, 라, 라스, 라지,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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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 스몰. 얘네들은 다 찾아냈단 말이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 확인 문제
상염색체 유전 개념 확인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잠깐 쉬자.